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수요 난장판은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스피커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한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언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슴으로 울고 있는데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네. 엄마 오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큰일을 앞두고 스스로의 발목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봉주 후보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우와. 아유, 안녕하세요. 기호 3번 정봉주입니다. 나도 기호 얘기해야 되는데. 기호 3번은 맞아요? 예, 기호 3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발목에 걸렸다 그러는데 네. 그걸 이제 그 정당 용어로는 컷오프라 그러잖아요. 네. 제 미국인 친구들은 제 이름이 컷오프인 줄 알아요. 보통은 타인에 의해서 컷오프 당하는데 이분은 본인의 입에 의해서 컷오프 당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표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우리 네. 이현주 의원님도 본인 기호 몇 번인지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6번이에요. 못 참아 안 달리다. 6번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 없었는데 네. 오늘 뭐 나와 보니까 무슨 뭐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입니다. 네, 총선보다 더 살벌해가지고 네. 제가 그래도 좀 밥값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밥값이 뭐예요? 밥값? 도와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제가 잘못된 그 음해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뭐 네. 출연자분들을 대해서 제가 좀 누가 음해당해요? 저 밥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립니다. 최하고. 우리는 오윤혜 대표만 빼놓고 우리 셋은 서로 간에 입을 무서워합니다. 그 태도 좋습니다. 그 태도 좋습니다. 우리 오윤혜 대표님은 네.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한창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네. 왜냐?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니까요. 그쵸?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인공이 어쩌다 보니 정봉주, 이현주 후보가 됐습니다. 우와. 이 상황을 제가 우화가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요. 이 상황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누가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관심이 있겠죠. 네. 8명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되는데 마침 이현주 후보가 네. 5위, 6위 싸움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예, 현재 5위가 이현주 후보인데 12.15%, 네. 6위가 한준호 후보 12.06%. 어머나. 그야말로 초박빙이야. 박빙이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1등이면 수석 최고위원이야. 우와. 예, 호칭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마침 정봉주 후보가 1, 2위 다툼 중심에 있습니다. 진짜요? 현재 누적 1위는 정봉주 후보고요. 19.3%고 3%. 2위가 김민석 후보 네. 17.16%인데 이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가 김민석 후보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지난 초반에는 4위를 했던 후보인데 네. 지금은 계속 1위를 해.
그래서 이제 누적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거 치고는 표정이 참 밝아서 저도 당혹스럽네요. 지금 이게 생신지 꿈인지 그 분간이 안 됩니다. 잠을 못 자갖고. 저는 완전히 지금 좀 쾌하지 않습니다. 많이 지금 맞아요. 긴장된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저는 굉한 정도가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려요. 눈앞이 안 보여. 눈안이 지금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 있는데 네. 이 얘기를 저희가 오래 다루기에는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무 무너져 있는 게 많거든요. 요거는 짧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또 매불쇼가 또 선거 개입을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일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1위 경쟁을 하는 김민석 후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나옵니다. 오. 네. 그리고 5위 경쟁을 하는 한준호 후보는 일전에 또 나왔었고요. 네, 공정하다. 자,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첫 주를 1위로 가다가 둘째 주는 이제 다 김민석 후보한테 뺏겼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처음에 등수 관심이 없었는데 원격결에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오길래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이랬어요. 찔끔찔끔 쫓아오지 말고 확 뒤집어 엎어라. 이봐 또 입이 화근이야. 자기는 또 걸렸네. 아니 그게 뭐냐면 우리는 5명 원팀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에 정봉주가 돌풍이라 그러는데 1등으로 가고 있는데 뒤집혀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는 안 찍어도 되나 보다 이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안정권에 들었구나. 예. 그런데 지금까지 124만 명 중에 20한 6, 7만 밖에 앞으로 100만이 남아 있어. 반환점을 동게 아니라 이제 20%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런데 정봉주는 되니까 안 찍어도 돼 이러다가 5위권 밖으로 밀릴 것 같아. 에이 또 앓는 소리 하신다. 실제 그래요. 에이. 아니 이게 당원들의 심리는 쫙 쏠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가요. 그러게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래 나를 끝까지 밀어달라. 입을 컨트롤 못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맏형이니까 네. 내가 이제 비주얼은 조금 어려 보여도 내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전문 용어로요. 노령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65세예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네. 그러니까 맏형이 좀 싸우지 말자고 덕담을 했는데 표 안 달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초반에 이제 그 정봉주의 돌풍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예. 민주당 당내 의원들도 굉장히 놀랐다. 놀랬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초반에 왜 정봉주가 돌풍을 일으켰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제가 그때 여기서도 이제 우리 체육 MC가 조롱을 했는데 저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었어요. 네. 정봉주의 세 줄 선전 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저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봉주가 출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핵. 맞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때이다. 맞아. 당원과 함께하겠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당원들의 마음을 딱 움직인 거예요. 근데 싸움은 다 싸우겠다 그러거든요. 보니까 정봉주는 BBK로 이명박과 싸우다 먼저 감옥을 갔지만 결국 이명박을 이겼지. 감옥에 보낸 걸 기억하고 있는 요건 거예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후보의 전투력으로는 정봉주가 1등이다라고 하는 거에 표를 던진 거예요. 전투력에.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직이 밀고 올라오니까 우린 정봉주를 좀 잊어도 되나 보다. 그러다 지금 5위 바깥으로 밀려날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예. 네. 아주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좀 겸손해지시거든. 아니 지금 체육 MC는 5위 밖으로 밀려난다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눈빛이 밖으로 밀려가서 계속 유튜브에나 나와라 이런 잘 읽으십니다. 아주 잘 읽으십니다. 네. 자, 도와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우리 이현주 후보는 지금 진짜로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냐? 6이면은 최고위원이 못 되니까. 네. 근데 5, 6이 다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 하면 이현주 후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이제
그것이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한 상황에 놓인 이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층에 이제 광범위한 여론조사하는 거 하고 뭐 그때 처음에 여론조사 나오고 할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성적이.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당의 어떤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당의 기반이 없다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조금 이제 취약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투표율이 되게 높으면 이게 여론하고 비슷하게 가는데요. 지금 대표 선거에서 90% 이상 일방적으로 나와버리니까 네. 투표율이 낮아요. 맞아요. 낮더라고요. 네. 지역별로 어쨌거나 그래도 그 뭔가 이제 좀 책임자들이 있고 이렇게 좀 이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 뭐 토론에서 잘하고 막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조금 관심이 있는 지역들로 가면서 좀 잘 나오길 바라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또 우시려고 그런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현주 의원 말 웃지 마세요. 무슨 상황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웃으면 우리 심장이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네. 기여를 하고 네.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국힘에 또 정보도 많고 국힘 쪽에 보수 쪽에 어쨌든 뭔가 이 어떤 외연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어도 네. 제가 이현주가 최고위원인 거 하고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인 거 하고는 제 역할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유사시에 그 상대 측을 제가 뭐 포용하든 회유하든 접촉을 해서 그쪽을 흡수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국힘이나 다른 쪽 진영들하고 굉장히 그 연결고리가 많지 않습니까? 교섭력은 뛰어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네. 무당파라든가 이런 쪽에 조직과 연결고리가 많은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 이현주 또는 국회의원 이현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어야 제가 그들을 접근을 해서 그들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끌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아니 있는 근데 거죠. 그 이현주 의원이 이제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저는 유세장 들어가면 막 피켓을 들고 지지자들 보좌관들이 외치거든요. 네. 저만 혼자 들어가요. 전 아예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현주 의원 저는 조직이 없는데 지금 얘기한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현주 의원과 정봉주와 이현주는 최고위원회 딱 앉는 순간 국힘이 제일 무서워하는 입입니다. 이 입을 상위권 자리에 앉혀야 돼요. 우리가 상위권 자리에 앉히면 국힘이 야 민주당 당원들은 역시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전력을 존중하는구나. 네. 근데 우리가 저 끝에 치키다시로 이렇게 간당간당 있으면 당에서도 존중 못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무서워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간당간당하게 찍기 대시라도 붙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또 밀려날 것 같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 두 분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두 분 이상으로 변희재 대표는 진짜 강력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변희재 시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봉주, 이현주 두 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예요? 왜요? 뭐 받아먹은 거 아니죠? 아니 이현주한테 그 식기세척기 그 받아먹고. 근데 이거는 그건 거 결혼 선물이니까. 결혼 선물. 네. 근데 저는 제가 이 윤석열 정권을 맨날 이 끝장내겠다 끝장했을 때 전제는 가두리를 부셔야 된다는 주장을 무진장하고 있는데 가두리를 좌우로 딱 가두리 치고 있어서 윤석열은 못 부신다. 맞아요. 가두리 부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거는 저 진영을 막 넘나들면서 포섭도 해야 되고 막 무찌르고 입 뒤섞게 해야 되는데 전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초장부터 정봉주가 민주당 최고원 되면은 민주당이 확장이 안 되고 뭐 그냥 이 이른바 아주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갇혀진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네네. 제가 정봉주 의원하고 지금 만난 게 아니죠. 한 10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렇죠. 그땐 제가 보수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 초기 때 정말 이 강경 보수로 있었는데 그럼 제가 그때 정봉주 의원 어떻게 알았겠어요? 확장을 하고 넘나들지 않았으면 이분이 제가 네. 그때 감옥에 나왔을 때 이 근육질 자랑하는 책을 썼잖아요. 네. 제가 트위터로 저거 약 먹었을 거다고. 어머나.
근데 옆에 앉아있고 지금은. 아니 제가 딱 감옥 가기 전이어서 일단은 밥을 콩밥 먹고 무슨 그림 만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천원이 나갔더니 뒤에서 툭툭 치더라고 저를. 그랬더니 이 근육 보라고. 감옥에서 무슨 약을 먹냐. 감옥에서 생각해보니까 감옥에서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하더라고. 아스팔트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한테 뭐려고 했냐면은 자기는 보수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보내줬어요. 네. 이 책이나 재료들을. 그 중에 이제 에너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제가 또 보수에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못했는데 네. 그렇게 물밑에서 확장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술도 자주 먹었습니다. 네. 사기는 제가 샀어요. 나중에 보수 쪽 이 지지자들 세미나를 몇 번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준비가 돼 있고 이현주 의원은 직접 왔다 갔다를 지금 철새라지 아니 해봐은 이걸 철새라 그러면 안 되고 맞아 철새라면 양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지정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네,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지금 이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요. 네.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지 못해. 마지막에 남아있는 20-30%의 그 직이 꽉 붙들어 버리면요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국힘에선 두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잘 싸우잖아요. 아니 이유가 일단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는 잘 싸워요. 사석에서 무척 친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방송에 나오면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제가 사석에서 술을 너무 많이 사니까 방송 나오면 저한테 공격을 못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거야. 아니 이게 뭐냐면 진영은 다르지만 인간적 친화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좀 사실은 일리가 그러니까 있어요. 교섭력은 뛰어날 수 그럼요. 있겠군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이현주 의원을 위한 그 변호를 좀 해주면 이현주 의원 가는 게 이미 그 9년 전 2015년입니다. 내가 그때 상황을 알아요. 한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때 민주당을 나가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사실 그때는 좀 어리버리했었거든요. 그 유명했지. 언니 왜 안 나와? 그렇죠. 아니 그래서 가자 하고 어깨 동무 딱 갔더니 누가 손을 툭툭 잡고 섞고 나가 보니까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언니는 장관 됐어. 그 그룹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동지적 의리를 갖고 갔는데 아무도 안 쫓아와. 네. 그런 심정이 있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얘기 못하지만 네네. 이런 걸 철새라 그러면 안 되죠. 이현주 의원은 저쪽을 어디를 공격하고 뚫고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 두 분이 잘 싸우는지 지금부터 한번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웃음 싹 가시는데 사도광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윤혜 대표님, 네? 이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없었다가 예. 최근에 뉴스를 보고 김준영 의원님께서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설명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강제 노역 희생을 당했던 곳이 일본의 사도광산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여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해. 근데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등재가 안 돼요. 네. 왜냐면 만장일치 제도니까. 근데 우리가 찬성을 해버려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강제 동원됐던 시기를 포함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왜냐? 그 사도광산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대화를 떠받친 곳이지만 네. 우리에게는 슬픔의 장소니까 당연하죠. 이 두 가지를 다 세상에 알리면서 등재하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거 다 빠졌어. 강제 동원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합의를 해준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요미우리 신문이 아주 의미심장한 보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 문구를 빼는 것을 양국이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무슨 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 너무 한결같아요.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건 너무 친일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에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네. 그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강제동원을 비롯한 한일 관계,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사람의 세계관, 역사관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저는 이 사람이 이 한국 사람이 맞나 싶어요. 일본의 그것도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에 가까운 거 아닌가. 네. 거의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완곡하게 지금 약간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네. 정도 표현이었으면 그래도 좀 표현이 과하십니다. 아마 제정신이 내가 이렇게 아니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제정신이 지금 아니지. 보면은 그 정신이 말이 나갔어. 나오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예. 나갔어 정말. 정봉주 후보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이제 세 가지 축하하고 같이 가는데요. 그 2015년 12월에 그 한일 외교부 장관이 앉아갖고 그 위안부 협정 해준 거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협의를 한다 해갖고 난리 났었지. 두 번 다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배상 문제나 위안부 사과 문제를 얘기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를 한 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와서 깹니다. 네. 자,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 윤석열 정부 시절 초기에 일본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하는 듯한 기사가 일본에서 계속 나와요. 맞아요. 이게 더 큽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할 때마다 답변을 안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강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은 독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근데 되는 게 저도 아니라 진짜 그게 좀 의심이 가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지금 득표 활동 중입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잘해보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왔는데 이 전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한일 관계를 맺는 그 결과가 외교를 포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먹거리 외교를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도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일본과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게 미국이 종국적으로 얘기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입니다. 계속 미국이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군사동맹이 되냐. 네. 수시로 독도를 침공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공 국가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침공 국가의 종착점으로 가는 길에다가 우리가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정부가 아니고 국힘. 예?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렇죠. 국힘. 죄송합니다. 국힘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럼 국힘은 그 정부하고 한 몸 아닙니까? 이 정부가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본인들이 그런 외교 정책 실패한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가냐 하면 사도강산 문제 이 정부 끝날 무렵에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떠넘길까 봐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독도 포기 정책으로 가는 와중에 있다. 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역사 팔아먹은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그죠? 매우 심각한 게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뭔가 이게 그냥 우연히 행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네. 이게 이런 그 생각이 들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미국이 하나의 지침을 세워요. 윈디 셔먼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부 차관본데 그 이후에는 외교부 차관까지 올라갑니다. 이분이 뭐라 하냐면 2015년 2월에 과거의 역사를 갖고 어설픈 박수를 받지 마라 이래요. 과거의 역사를 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부터 위안부 합의가 나와요. 10개월 뒤에. 지금 이것도 일관됩니다. 근데 중간에 문재인 정부가 끼워갖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우리를 침공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부인하고 영토 문제까지 지금도 호시탐탐 밀고 들어오는 일본과는 이런 문제를 합의할 수 없다. 윈디 셔먼이 얘기한 게 과거로부터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어설픈 박수를 받지 마라. 잊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고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국익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종국적으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양보하면서 이 정부는 끝낼 것 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 그 우리 영토인데. 국회 얘기 잘했다 너. 네. 사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하기 전에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2015년 군함도가 또 등재가 됩니다. 거기에도 이제 강제동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동원 인정하고 뭐 몇 가지 약속을 했어. 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등재만 된 거야. 결국은. 일본이 또.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야 너네 그때 약속 안 지켰잖아. 너네 그때 그 약속 제대로 지켜. 일단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도강산 이야기 다시 하자. 네. 이게 국회 결의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전제였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했어. 네. 근데 이번에 그냥 등재됐잖아. 근데 결의안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칭송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예전에요. 와. 기억나세요? 그 기가 평화의 막히네. 소녀상요. 네. 그때만 해도요. 미국의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사실은 대개는 미국 의원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으로 일본이 훨씬 더 이런 외교 활동 훨씬 더 활발하게 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한일 관계 또는 한일을 주축으로 해서 한미일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미국 의원들이 나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풀어야 이게 한국이 일본하고 가까워지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게 어느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사실 그 사이에 지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이명박 시절에 일본 그 자위대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명박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뼛속까지 친일 친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이상득 의원이 한 얘기예요. 이상득 의원이 친형이 네. 친형이 오사카 태생이죠.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지우고 여러 가지는 이유고 마지막 종국적으로 무슨 협정을 맺으려고 했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한반도 주둔을 협의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끔찍하다. 끔찍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추정권대 방향을 살짝 틀어갖고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가 이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 우리나라 뺏깁니다. 거기는 사법재판관이 1명, 2명 내지 상시적으로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계속 방어하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분쟁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길로 보여요. 저는.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상륙이라고 하는 일본이 45년도에 한반도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100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야욕에 네. 우리 정부가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는 손을 맞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독도 분쟁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윤석열 개인이 얻는 이득은 없어. 뭔데요? 나는 모르겠어 진짜. 도대체 뭔가 이득이 아 나는 있으니까. 진짜 모르겠어. 아니 망명을 그거는 준비하나?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뭐예요?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 된 과정에서 상당히 어쨌든 자신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우호적 관계의 그런 배경과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자신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데도 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맞아요. 유지하는 예.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권을 잘 안정적으로 지키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지율 20% 초반대로 국민들 지지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의 지지만 있으면 된다, 일본의 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지지는 외면하고 강대국의 지지를 받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일제 일본 그 침공을 받았던 선조가 똑같았습니다. 명나라에 의존하면서 백성들을 외면했던 이 역사적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정권이 항상 외세에 의존하는 이 나쁜 습성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지지율은 지금 30% 초반대입니다. 나는 20%대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건 팩트 영역인데 아니요, 그걸 20% 웃기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죠.
아니 잘 지적을 해줬어요. 네. 그것 때문에 온라인에서 공격받으면 표 떨어집니다. 네. 모닝 컨설트에서는 16%대까지 나와요. 국제 전체 정도고. 근데 좀 팩트 체크 잘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모든 미국 얘기한 건 거의 다 지금 바이든 체제 때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핑계 댈 수가 없거든요. 집에 갔잖아요, 바이든. 네. 트럼프가 아직 개각안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트럼프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 핑계 댈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정권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일본 쪽에서는 아직도 윤석열에게 더 빼먹을 거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 정봉주 말대로 최종적으로는 독도에다가 한반도 상륙까지 윤석열이 집에 갈 때까지는 다 벗겨 먹자라고 하니까. 뭘 빼먹? 아 그냥 윤석열만 빼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빼먹을 게 아니라? 제가 윤석열을 못 빼가요. 왜요? 윤석열이 일본말을 못 합니다. 일본에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 일본에 갈 수 있다고 망명할 생각하는데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 막 갖다 퍼주면은 사실 일본 쪽에서는 윤석열을 지킬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정권 안위를 위해서 조금 위험합니다. 네, 충분히 퍼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변희재 대표가 모닝 컨설트 인용했는데 진짜 16%네요. 진짜예요? 야. 나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지표가. 16%면 그 전에 모닝 컨설트보다 훨씬 낮아졌는데요. 원래 모닝 컨설트가 20% 초반대였는데 16이 나왔죠. 낮아졌죠. 굉장히 낮아졌는데. 전 세계 지도자 조사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 왜냐면 그 전에 20 아니 실제 아니 그 전에 22, 21 이랬는데. 아니 그 전 세계적인 지도자 평가 지수를 발표할 때 학자들도 저 지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요. 미국 건데 미국 거죠. 영국에서 운영하는 미국 거. 조사하는 방식이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방식.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꼴찌 윤석열 아닌가? 대통령이랑 네. 기시다가 꼴찌야. 아마 기시다라 지금 잡은 걸로. 아니 근데 추세로 보면 그 16%가 예전보다 훨씬 낮아요.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좀 넘어와서요.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다시 이거 꺼내 들었는데요.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해달라고 7월 초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별로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박성재 장관이 이원석 총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너는 관여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거는? 저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이 법률 지식으로 보면 두 분이 지식량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네. 여기는 그 한 번 갔다 왔고 전 3번 갔다 왔어요. 3번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전 최근에 갔다 왔고. 아주 서로 아주 그냥 그런데 저거는 심각한 사후에 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청법이나 이 법무부 관련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네. 개별 사건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걸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지. 좀 구체적인 사건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을 했어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저거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이거는?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이미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난 지금 그 최욱 MC 얘기를 듣고 네. 저 보도가 사실인가 귀를 의심하고 있어요. 실제 좀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 이 보도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박근혜 정부에 이뤄진 것을 탈탈 털어서 다 감옥을 보낸 수사의 담당자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 뭐 하명 수사니 뭐니 해가지고 치를 떠는 사람이야. 아니 뭐 언제는 뭐 그 사람이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너무 그냥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이거 다시 한번 좀 제가 아니 요 문제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 법사위가 지금 그 탄핵 청문회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네. 요건 요건 자체로 지금 아직 그거를 저걸 못 다루고 있어요. 현안 질의를 해야지. 예, 현안 질의 내지는 저거는 사실이라고 하면 저 국정조사감입니다. 네. 너무 많아요 국정조사할 게. 할 게 이번 너무 국회의원들 많아. 임기를 지금 4년인데 8년으로 늘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 이 개인적으로 좀 소소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아시죠? 고발 많이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은 왜 또 이원석 총장을 이렇게 또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을 향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혐의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이원석 총장이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범 아스팔트 올드라이트 출신이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정광훈 뭐 그런 그쪽은 일단 한동훈은 좌파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오른팔을 이원석으로 규정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윤석열을 당선시킬 때 보수의 인사 200명을 감옥을 넣은 윤석열을 당선시킬 때 명분은 윤석열만이 이재명 문재인을 감옥 넣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못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거를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 이원석이가 좌파니까 안 집어넣었다 이재명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하나 집어넣는 것 그거 바라고 찍어줬는데 계속 못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밖에 있잖아. 네. 그 원성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동훈 이원석에게 돌리려고. 일단 그렇게 인식을 해요. 본인들 자체가. 아니 제가 한 2, 3년 전인가 방송을 할 때 보수의 흐름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꼭 변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 실제로. 그럼 이분 이런 주장이 이쪽은 나는 잘하니까.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이분은 그분들의 페이스북, SNS를 다 봐요. 어. 그래서 그 패턴과 흐름을 분석하더라고요. 그게 잘 맞으셨나요? 맞았나요? 잘 맞았어요. 그게 제가 방송에서 많이 써먹어서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출연료도 올라가요. 뒷배가 변희재 대표였네. 아니 근데 이제 소통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네. 아니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을 사실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 나도 쉽지가 않아. 이 얘기 이해를 전혀 못하세요. 이해가 안 갔거든. 네. 이제 딱 이해가 가. 이 세계관을 이야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하고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대목에서 이현주 의원처럼 갔다 오신 분이 잘 이해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들의 또 감정을 이해해요. 맞아요. 거기에는 또 박근혜 탄핵과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거죠. 네. 자기들이 또 당한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회 기호 6번 이현주를 부탁합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편집할 거 이거? 예. 자 그리고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일이 터졌는데요. 우리가 그 최상병 사건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형태와 구조가 너무나 비슷한 일이 터졌습니다.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 또 네. 터지고야 말았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시키는데 관세청 직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형사과장이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혜룡 과장에게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즉 수사 무마 의혹이죠. 그런데 수사를 열심히 한 백혜룡 과장은 좌천되고요. 수사 무마 의혹이 있는 영등포 경찰서장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상병 사건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백혜룡 형사과장은 우리가 박정훈 대령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왜 임성근을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는가 이게 네. 궁금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관세청은 또 이렇게 빼라고 했을까? 빼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관세청을 빼라. 그러니까 이게 관세청이 마치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관세청에 누구가 지금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을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한 의혹으로 들여다보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관세청 직원까지 낀 마약 조직원들과 마약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신들 뭐 했습니까?라고 하는 비판이 일어날까 봐 이거를 눌렀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사건이 말이 안 돼. 너무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여론으로 좋은 거잖아요. 칭찬받지. 당연하죠. 좋죠. 그리고 이게 지난해 9월이면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부터 뭔가 정상적인 사고면 이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튀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활용해갖고 국민들 여론 조성용으로 시기적으로 딱 좋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눌러. 왜 그러지? 왜? 이해가 안 되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현주 의원이 기호 6번 이현주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청에 누군가가 보호할.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의심해요. 여기 이종호가 껴있나? 껴있어. 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종호가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종호가 껴있어요? 네, 요걸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복잡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정말. 이종호 알지? 네, 이종호. 이종호하고 김규현 변호사하고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가 좀 있어봐. 내가 그것도 하고 오늘 도 연락이 와가지고 또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그게 누구였죠?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내용을 보면 이종호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병로 경무관입니다. 경무관. 조병로 경무관. 그런데 결국은 이 조병로 경무관은 인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 네. 그런데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뭐냐?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조병로가 직접 백혜룡 경감에게. 아까 영등포 경찰청장이랑 또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조병로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무마가 됩니다. 이게 어떤 힘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병로가 징계를 받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쭉 이러저러한 의혹을 종합하다 보면 관세청에 보호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조 경무관 건은 또 딴 사건 아닌가요? 이거는? 조병로 경무관이 이 수사를 열심히 했던 백혜룡 형사과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느냐? 그러면은 이거 야당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백혜룡 형사과장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이 의혹이 보도가 돼요. 그래서 윤익은 경찰청장이 나서서 우리 경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경로를 내요. 그래서 이 조병로 경무관 감찰을 지시하고요. 네. 징계위까지 열려. 그런데 징계가 안 받아. 털려. 근데 이 조병로 경무관이랑 이종호 씨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녹취에 나오잖아.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녹취에 나와요. 녹취에 나와 버리잖아. 등장 인물이 돼. 그리고 이종호는 우리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잖아요. 아니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이 됐을 때 주포예요. 네, 계좌 관리했지. 그리고 그때 김건희 씨 계좌가 거기에 관여가 돼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그때 검사들의 그 주장은 검사들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등을 보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계좌가 쓰였다 이렇게 나와요. 몇 차례 쓰였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종호 씨하고 있는 거고 이종호 씨 녹취록 카톡을 보게 되면 VIP에게 얘기해서라고 하는 등 뉘앙스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그 VIP는 김건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관계가 거기서. 막역한 관계지. 네.
솔직히 이거는 주가 조작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형 게 사건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 마약 범죄가요. 엄청 심각해요. 보니까 10대 마약 사범이 5년간 6배 이상 증가했고요. 2022년도랑 비교해도 207%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마약을 들여오는데 네. 관세청 직원이 개입을 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일이야. 당연하죠. 그럼 이거 수사 열심히 해야겠지. 실제로 열심히 해서 칭찬도 받았어. 그쵸. 그런데 윗선에서 계속 수사를 그만해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자, 뇌피셜 전문가 네. 변희재 대표님, 왜 관세청을 지키려 했을까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상상이 안 돼요. 이건 전 대표도 상상이 안 되는 거면 진짜. 변희재 머리로 상상이 안 되면 아무도 상상이 안 돼. 뭐 김건희나 윤석열이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도 마약 문제를 가지고 봐준다는 건요. 말이 안 되지. 대표적으로요.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이 마약 사범들 봐주고 뒷돈 먹다가 미국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끌려가 버립니다. 마약은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마약을 봐주고 있다? 막말로 사례를 볼 때 미국에 체포될 수 있는 사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근데 이걸 설마 윤석열이 마약을 뒤를 봐줘? 말이 안 되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건 도저히. 예, 다른 범죄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요. 이게 이제 이 뇌피셜로 가니까 뇌피셜을 하나만 추가하면 자, 관세청 직원이잖아요. 이건 국내에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뿌리고 마약을 유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국가 간 범죄입니다. 네.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네. 들여오는데 국가 간 범죄라고 한다면 일본, 중국 여러 나라가 이게 커지는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요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브리핑이 되고 발표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 끌고 한 6개월 갑니다. 그럼 마약과의 전쟁은 성과를 봤다.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럼 요게 그 6개월 끌고 오면 3월이에요. 총선에 엄청난 호재예요. 네. 왜 덮었지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관세청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과 공조한다. 중국과 공조한다. 점점 더 커지는 빅 이슈예요 아니, 이게. 만약에 그렇죠. 이게 미국 쪽에서 들어온 수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 있는 마약 범죄단을 보호해 준 거기 때문에 체포된다니까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다가 지금 아니 저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 사람이 뇌피셜은 제가 안 들어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호재를 그냥 이런 밟아버린 또 거예요. 엄청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김건희 여사와 그 이종호 씨를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종호 씨, 김건희 씨 그 문제를 빼고 이종호와 이종호가 알고 있는 관세청 누군가를 보호하는 거 보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왜 범죄적 행위로 보냐면 관세청에 있는 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관여된 마약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관여된 분이 이분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세청이 잘못했으니까 야 이거 그거 관세청 마약 조직원들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수사하지 마가 아니라 여기에 인발부된 사람들이 이종호 등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이건 소량도 이게. 아니에요. 800억이 넘는 엄청난 마약을 잡은 아니, 거거든요. 갑자기 그 단순 뇌피셜이 아니라요. 그 관세청 직원이 직접적으로 이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예요. OECD 정도 국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관세청 직원이 마약 조직과 연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왜 임성근을 지키려 했을까? 이 진짜 궁금했잖아. 예.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왜 관세청 직원을 지키려 했을까? 이거는 현재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는 이게 윤곽이 나오겠죠. 네. 이건 진짜 밝혀야 관세청 돼요. 직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세청의 누군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인가. 관세청의 누군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위험합니다.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관세청의 무엇인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쨌든 이 이종호 씨하고 그 이종호 씨가 그 뭔가를 알고 있는 그죠? 연결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 두 사람의 일종의 말하자면 국정농단이 의심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의심이 되죠. 전체적인 인사와 수사 외압의 어떤 큰 배경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국정농단 그 특검 대상들이죠. 네. 저는 이게 어떤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 연결돼 있어. 특검 대상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최상병 무슨 특검 뭐 무슨 이 사건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합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국정농단.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못 다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좀 연결된 다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는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빵 문제도 있었고요, 와인 문제도 있었고요, 무단 해외 여행 의혹까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세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이렇게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 가서 언론 장악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MBC를 잡아뜨려라 이거거든요. 딱 그거 하나죠.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원하거나 응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까? 최악의 인물이 들어온 거거든요. 최악의 인물이 들어온 겁니다. 본인들도 이런 사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을 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권 차원에서는 이진숙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럼 이진숙 후보자 차원에서는 뭐가 이게 좋습니까? 저는 그 청문회 때 얘기할 때도 MBC 노조에 대한 정말 극단적인 적개심. 이 사람의 이제 이 모직 3의 목표는 자기에 대한 청렴성과 뭐 개혁성 관계없이 MBC 노조 하나 죽이려고 한번 목숨 걸겠다, 이 결기는 내가 보이더라고. 그러면은 변희재의 태블릿 PC는 이진숙의 MBC 노조군요. 태블릿 PC는 이제 진실과 개혁과 도덕성의 상징인데, 물론 저는 이제 그 법인카드 같은 거를 쓴 거 보고 이진숙 씨가 MBC 노조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한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랬으면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자격론단과 관계없이 이 자기 모든 것에 대한 명분은 MBC 노조를 죽이겠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보수 한 30%는 절대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분 가지고 가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아마 방통위원장에서 사표 쓰고 가든지, 그러니까 박문진이 MBC 사장 뽑잖아요. 박문지사들을 제가 선임하고 제가 나가서 다시 MBC 사장으로 이제 공모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탄핵으로 가더라도 MBC는 형식적으로 민간사업법인이에요. 공식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박문진 자체가 정부거니까 이 공영방송이긴 하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그냥 주식회사거든요. 이진숙이 무진장 얘기한 거예요. 청문회 때 1박 2일 동안 얘기한 게 MBC는 주식회사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도 법적으로 MBC 사장 지원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지원한다고요? 지원 가능한 겁니다. 탄핵으로 가더라도. 그러면은 MBC 박문진 이사 선임까지 본인은 딱 하고 빠져서 다시 MBC 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재판 받더라 하더라도 그건 MBC 사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가 아니면은 그 가서 뭐하러 그런 짓 했겠습니까? 이건 거의 SF 영화다. 아니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무척 설득력 있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이런 상상력이. 왜냐하면 가서 이제 박문진 이사를 가르치면서 MBC 사장 가르치고 이제 MBC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박문진 이사장을 사퇴를 내고 나오면 탄핵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그렇다는 거죠? 똑같이 그 프로세스를 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사장으로요? 이분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분이 돼요. 탄핵이 돼도 MBC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겠다. 약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니까 그래도 가능하다는 MBC 탄핵이 돼도. 민간 기업이니까. 네, 민간 기업의 시절로 가니까. 아니. 이진숙 씨가 계속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진숙의 최종 목표는 MBC에 가서 MBC 노조를 오히려 파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결단 내겠다라는. 파업 유도설까지. 파업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결단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국가기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있지, 방통위. 지금 원래 이제 방통위원장이 없으니까 이상인
방통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도 탄핵 발의하자 또 도망갔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방통위는요 사람이 없어. 깡통이 됐어. 없어. 빵명이야? 아니 영명이야. 방통위가 아니라 깡통위가 됐어요. 깡통이야. 아니 이참에 그냥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인 그리고 것 같아요. 방심이 있지. 방심이. 류일임. 그 유명한 류일임. 네. 이제 임기 다 돼가지고 떠난다고 해서 방심이 직원들이 아이고 그래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래. 그랬는데 잘 가, 문 잠그고 또 류일임이 방심위원장이 됐어. 다시 또 됐어. 문 잠그고. 문 잠그고. 자기가? 아니 그 잠그고. 위원들끼리. 위원들끼리? 아니 근데 다른 외국 국민들한테 방통위, 방심이, 몰라. 방문진 이러고 이거 얘기해. 근데 우리 국민이 이걸 뭐지? 공부를 해야 돼. 맞아. 그래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닐 수 있어. 네. 이거 모르면 못 살아 이제. 아 근데 슬픈 현실입니다. 아, 참. 예. 뭘 공부를 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부분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방통위를 탄핵할 게 아니라. 방심위가 좀 아슬아슬하게 오다가 이제 그 한계점이 다 완전 드러나 버렸죠. 끝장이 났죠. 그래서 윤석열 끝장이 내보내고 났어. 손 다 봐야 됩니다. 예, 정확한 말씀. 아니 그래서 네. 차기 정권은 느낌이래요. 차기 정권은 5년 동안 윤석열 정권 이 4년 동안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임기가 다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정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네. 이거는 진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수습해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빨리 수습하고 아, 빨리 하자고. 그럼요. 빨리 해야 돼. 한 아니, 6개월, 이현주 의원님. 1년 만에 바바바바바 아. 이현주 해야 의원님 돼.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권 잡지 말자는 거로 들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정리. 빨리 하자는 말씀이에요. 빨리 해야 돼. 네. 왜냐면 야, 그거를 오해 살 5년 동안 하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정권 말기에 인기 없어져 가지고 다시 그럼요. 또 놓친다니까요. 네. 그 옛날에 한번 지나간 거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혁명위원회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아이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거는 우리 얘기할 때 우리를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자, 오해받으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제대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바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겁니다. 네.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지금 언론상에서는 찐윤으로 그렇죠. 네, 찐윤으로 지금 평가받고 완전 있습니다. 찐윤. 이분이 이제 검사예요? 검사 아, 출신이에요. 이제부터 네, 검사. 검사 출신인데 공안 검사. 보통은 이제 대표가 바뀌면 이런 정책위 의장은 스스로 이제 물러나고 대표가 이 자리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앉힙니다. 네. 그런데 정점식 의장은 나간다는 얘기가 없고 오. 찐윤 인사들은 정점식 치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어. 라고 으름장 놓고 있고 네. 한동훈 측근들은 정점식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을 치면 윤석열과 이제 제대로 각을 세우는 거고 이걸 치지 못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십니까?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제가 말한 이 보도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완전히 과장된 틀린 것 보도예요. 같아요. 틀린 왜냐하면 보도예요? 정정식은 황교안의 오른팔입니다. 황교안의 오른팔이에요. 황교안? 네, 정정식은 저쪽에 특수통이 아니라 공안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알 텐데 황교안이 이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뭐 그냥 막 가버렸잖아요. 김기현이나 뭐나. 나도 캐비넷 있다 이거거든. 황교안 쪽은. 너희만 캐비넷 있냐. 그래서 황교안이가 아무리 날뛰어도 협박하면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 황교안의 오른팔이 정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식이 언제 들어왔냐면 황교안 대표 때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한번 기억 더듬어 보시면 원래 검찰 때부터 특수통과 공안통은 원래 그래, 물과 그렇죠. 기름이에요. 그 그래서. 전부터 네. 공안 그래서. 밑에 있었 정정식은 친윤이 아니다. 신윤이 아니야? 지금 법원 따지면은 친 올드 보수라고 봐야 돼요. 황교안까지 포함되는 아까 전광훈, 황교안, 뭐 홍준표 보는 범 올드 보수와 네. 한동훈, 진중권, 김경률 나오는 친 변절 좌파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거 윤석열이는 이거 여기에 어찌 보면 별 관여가 없던지 아니면 이건 한동훈 편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안통과 싸움 벌이고 있는데 왜 특수통 윤석열이 공안통 편듭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상 한동훈에게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이 김경률이랑 막 떨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도우라 그러지 않았냐,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쪽에서. 정점식을 물러나라.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한동훈 힘실어주라고. 근데 범보수는 홍준표 말대로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똑같은 놈이야. 근데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먹었으니까 우린 봐주고 넘어가지 한동훈부터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윤석열도 적이거든요. 네. 놔두고가 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뭘 하나 말든 우리 한동훈과 붙어버리겠다. 네. 이게 지금 홍준표가 짜놓은 시도지사 협의 아닙니까?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어요. 시도지사 협의회가 전부 다 이제 따지면은 저 대구시장의 홍준표, 경북도지사 이철우, 저기 저 대전시장 이장우, 충북의 김태흠, 강원의 김진태. 친박 플러스 올드보스 아니에요. 그 올드보스가 지금 정점식 치지 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게 있어요. 올드보스. 이게 친윤입니까? 김진태가 친윤이야? 그 친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친박 비스무리한 올드보스들과 변절좌파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양쪽에 고르라 그러면 저쪽이 졌죠. 오히려 그러면은 한동훈 쪽이다. 그렇죠. 이 싸움에서 있어 선택하라 그러면 저쪽이 맞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정점식 의장을 치기가 수월하겠네 오히려. 근데 이게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올드보수들이 당내 세력부터 아까 말 시도지사 그리고 TK 쪽 거기다가 장외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으니까. 정정식을 쳤을 때 전쟁이 일으켰을 때 그리고 이제 자꾸 윤석열을 팔잖아요 그쪽은. 네. 사실 아닌데.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어찌 보면은 이러지 못해서 그러면 조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드보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에 친윤을 약간 좀 섞었군요. 윤석열을 파는 거야. 그 파는 거야. 네, 윤석열 한동훈도 윤석열 배신하려고 지금 막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제가 이제 그저껜가 그쪽 그 진영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제 이게 겉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난 건 이거예요. 당원 당규상에 정책위원장은 1년이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거예요. 지금 얘기를 따르면 당 대표는 당직자 임명권이 있어요. 임명과 파면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점식을 파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인데 정점식 측에서 무슨 얘기냐? 이건 임기가 보장된 거기 때문에 보통 당직자 임기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정책위 의장을 뺀 나머지 당직을 얘기한다.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윤석열 팔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한동훈 측 입장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정점식을 치면 전쟁이 커진다. 그럼 난 전쟁이 커지는 게 윤석열과의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드보스와의 전쟁이야. 어느 세력이든 정점식을 버티고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현재 언론상으로 그게 윤석열 세력으로 봤는데 변희재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올드보스야. 근데 올드보스는 사실은 국힘 내에서 뿌리는 윤석열 세력보다 큽니다. 그래요? 깊고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윤석열은 세력이 없어요. 윤석열은 세력이 없다니까요. 올드보수 위에 얹혀가지고 된 사람인데 그 올드보수 중에서도 올드보수의 친박 계열이 있고 친이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친이 계열한테 조금 더 얹힌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친이 계열은 실제로 밑바닥의 기저층의 민중 세력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밑바닥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친박 계열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지사들은 거의 다 친박 계열이거든요. 막상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결이. 근데 지금 보면 정점식은 엄밀히 말하면 황교안 그때 들어온 사람이 보궐선거로. 그래서 결 자체가 약간은 좀 더 올드보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이 이 올드보수나 그다음에 이명박계 하고 그 위에 얹혀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주류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위에 그냥 얹혀 있는 거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력이 당내에 없다라는 말은 좀 동의가 되는 게 이번 전당대회 보니까 사실상 없어요, 윤석열이 원희룡이잖아. 표가 거의 안 나오더만요. 아니 근데 정점식을 둘러싼 전쟁, 그다음에 한동훈과 반한동훈 세력의 전쟁, 이거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갔다 오신 분과 그 보수에 있었던 분, 이 두 분들 아직 보수입니다. 그래요? 괜히 약속했네. 보수입니다. 아니 이 두 분의 분석이 두 분의 분석이 레전드예요. 제가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친이계 친박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념적으로 정리할 땐 친이계를 시장 보수,
친박계를 이념 보수. 근데 이념 보수가 훨씬 뿌리가 넓고 깊습니다. 민중들은 전부 다 친박계라고. 오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김승원 전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네. 한동훈 특검법 중에서 이제 이 김영철 관련된 거를 그 위증교사 증거 조작을 특검으로 올리겠다고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이걸 보수 유튜버들이 김승원 만세하면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드 보수들이 이거 다 돌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레전드. 이 정도 분석이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해를 맞아요.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되게 네. 이 시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기 아니 때문에 오윤혜 다 대표님 모르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거든. 그러니까 언론은 이런 깊은 걸 이해 못하기 이해 때문에 못할 수 친윤 있는. 네. 친한 전쟁으로만 심플하게 맞아. 심플하게 가르마를 탔는데 네. 그 내부에 친이 친박계 올드 보수 대 변절된 좌파.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사시는 사람들은 뉴라이트란 말이에요. 김태호나 뭐나 다 뉴라이트 계열이고 이제 박근혜 쪽이 올드라이트거든요. 예. 사실은 뉴라이트는 좀 약간 일본하고 붙어먹는 것 빼놓고는 맞아. 좌파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 뉴라이트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갈등 요소가 사실은 있으니까. 약간 어떻게 네. 보면 뉴라이트는 이제 변절된 좌파예요. 이게 변절 좌파가 뭐냐면 뉴라이트죠. 이제 뉴라이트. 쉽게 얘기하면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네. 보수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경률 씨. 함경. 근데 지금 김경률, 진중권 이런 분들은 한동훈 대표랑 친하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변절 좌파라고 지금 네이밍을 한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이 변절 좌파와 원래 올드 보수를 이루었던 올드 보수와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근데 이제 겁니다. 변절 좌파라고 이제 네이밍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자리를 못 잡고 진보 진영에서 이 운동권 세계에서 사실은 비주류로 계속 돌던 사람들이에요. 네. 비주류로 돌다가 이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이 권력욕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하고 같이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이해타산적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오히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것이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치관이 거의 없다. 기회주의입니까? 그냥 이해관계에 충실할 뿐이다. 여기 새로운 또 봐요. 네이밍입니다. 기회주의. 네. 아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바로 한동훈으로 지금 딱 잡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념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되었으니 윤석열 정부의 균열을 가속화할 것인가 아니면 더 견고하게 하냐.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것만 관심이 있는 네, 저는 분입니다. 오직 그것만 아니, 가속화할 그런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분간 막 대놓고 싸우거나 싸우진 그런 건 않아요. 없어요. 쉽지 않네요. 이제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을 때려잡았던 분인데 네. 그분이 보수의 대통령 되면서 족보가 다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근데 2년 동안 느낀 건 대한민국 보수 엉망진창입니다. 다시 조금 진짜 다시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기를 저 같은 바랍니다. 입장에서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그래요. 이게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 최소한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하고는 선을 거쳤어야 되는데 네. 거기랑 손잡아 버리니까 이제 보수는 원칙이 뭐 다 없어지고 원칙이 없어. 그렇죠. 이제 아직 개싸움하고 이제 박근혜 싸움 나는데 누구 몸값만 커지냐? 박근혜 개인의 몸값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한동훈 측에 변절 좌파들하고 좀 이렇게 내통이 돼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고민이 이런 거예요. 네. 언제든지 윤석열의 칼은 날라온다. 그럼 윤석열을 어이할 거.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이할 거가 당면한 제일 큰 과제예요. 네. 그리고 그 올드 보수, 네. 올드 보수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과제가 뜨잖아요. 그쪽과 손을 잡아야지 제일 큰 덩어리를 잡는데 그렇죠. 이 내부에서 그 변절 좌파들의 특징은 뿌리를 어디에다 두지 않고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드 보수의 이 위력이나 이런 걸 모르고 거기도 천해지는 거야. 쉽게 생각하는구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 그중에 진모 씨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김모 씨는 안 된다. 그분은 변절 좌파가 아니라 정통 보수에서 이들과 친해진 분인데 정통 보수 쳤다 큰일 난다. 그런데
회계사 김모 씨, 그다음에 진모 씨 이분들은 보수 뭐가 있어 천혜자. 근데 정통 보수 쪽에 가까웠던 분들은 저기 쳤다가 큰 전쟁 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복잡하구나. 진짜 복잡한 거예요. 자기 밑에 윤석열 세력, 변절 좌파 세력, 그다음에 정통 보수 세력 여기에 어느 쪽과 합종 연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수시로 윤석열의 칼은 날라올 것 같아. 너무 머리가 아픈. 진짜 어렵네. 그래서 좀 쉽게 보는 게 박근혜만 잡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보수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자꾸 나머지 천혜자 하는데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또 안 그래요. 이쪽과 손을 잡으면서 보수를 놓고 가면 본인의 명분이 없어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정통 보수를 잡으면서 이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변절 좌파들이 박근혜만 데려오고 나머지 다 천혜.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난 제일 이해가 안 돼. 본인을 그 구형했던 검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휘둘리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저도 이제 명분으로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의 이익으로만 볼 때는 아유 충분히 저러고 남겠다. 이익으로 박근혜가 정치득을 지금 다 챙기고 있다 봐야죠 보수에서는. 보수 다 주고 나가는 거고 박근혜만 지금 이 몸값 올라가고 있다. 서로 원하니까. 그렇게 몸값 올려갖고 뭐 할 건데요? 그 사람이 팔 데가 없잖아. 아니 직업이 평생 정치만 했던 사람이야 따지면 다른 직업 가진 적이 없어요. 네네. 퍼스트레이디부터 해가지고 재단이니까 이 사람 머릿속이 다 정치고 땅 따먹기고 권력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 세력 간에서 가름마 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계속 가름마를 못하고 이게 그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그 한동훈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세력 기반이에요. 지금은 세력 기반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인데 그 내부에 있는 참모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네. 하여간 그들한테는 국민의 안중에도 없다라는 게 확실히. 그거는 원래부터 없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 관점, 국민의 입장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국민이 없어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한표 국민은 없어요. 이렇게 속 시끄러울 때 저는 파리 올림픽 보면서 엄청 위안 얻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은 엉망진창이지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선수들은 대단하다. 네, 지지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후보님 몇 번이라 그랬죠, 기호? 1번인가? 3번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무튼 마지막까지 정봉주 후보님 스스로의 발목에 걸리지 않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걸려요. 그만 걸려요 이제는 제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주 후보는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지금 또 떠난 그런 저는 상황. 여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